미국의 부채가 심각한데 미래가 낙관적인가요? 버핏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193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 다우지수가 381에서 42로 폭락했고 은행 4,000개가 파산했고 실업률이 25%에 이르렀고 황진과 메뚜기 떼가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1930년 이후 미국의 생활 수준은 6배나 상승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은 훌륭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을 치렀고 경기 침체를 15회나 경험했습니다. 미국이 계속 번영할 수 없는 이유는 앞으로 항상 줄줄이 열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해서 과거 경기 침체를 극복해 주었듯이 미래에도 경기 침체를 극복해 줄 것입니다. 미국의 전성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좋은 경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영자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버핏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경영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두 가지로 사업 실적은 어떠하며 주주를 얼마나 우대하는가입니다. 사업 실적은 경쟁사의 실적과 비교해 평가하며 경영자가 내린 자본 배분 결정도 함께 고려합니다. 훌륭한 경영자는 대개 주주를 우대하지만 부실한 경영자가 주주를 우대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주주를 우대하는지가 경영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10년 후 이익이 대폭 증가할 만한 기업의 특징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경영진의 자질을 언급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에서 10년 후의 기업의 모습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사회의 경영진과 정말로 동업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는 답이 나오면 여기서 분석을 종료합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 5에서 10년 후를 보면서 이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지만 그 전에 이 경영진을 본다는 거죠. 경영진과 동업하고 싶지 않다면은 5에서 10년 후 이런 미래를 그려볼 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분석을 종료한다는 거죠. 그만큼 경영진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포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포에 매수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공포에 매수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이죠. 2005년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좋은 투자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일치해야 내 판단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내 데이터와 추론이 옳다면 내 판단이 옳은 것이다. 우리는 중요하면서도 알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일 우리가 핵공격을 받을 것인가? 라는 질문은 중요하긴 해도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관심을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레이엄이 말했습니다. 시장은 스승이 아니라 하인이다. 시장이 멍청한 일을 할 때가 기회다. 시장은 단지 가격만 제시한다. 일요일에 전화가 몰려오면 거액을 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각한 공경에 처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일요일에 전화를 받는 입장이 되어야지 전화를 거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폭락이 나왔을 때 주식을 파는 것은 내가 내린 투자 결정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주식을 판다고 해서 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멍청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2010년에도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2010년이라고 하면 금융위기 이후이죠.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두려움에 매수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질 수 있나요? 버핏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가를 매일 보지 않는다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농장을 보유한 사람은 농장 가격을 매일 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더 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놓고 오랫동안 잊고 지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주가 등락에 너무 크게 반응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옹호할 때보다 경멸할 때 주목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경멸할 때 주식을 안 해야지. 이제 주식은 다시는 안 해. 이럴 때가 기회라는 거죠. 한마디로. 또 단골 질문이 인덱스 펀드에 대한 질문입니다. 버핏은 자신이 죽으면은 부인은 자산의 99%인가요? 대부분을 이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인덱스 펀드가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2002년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버핏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P 500 같은 광범위 인덱스 펀드로 선택하세요. 돈을 한꺼번에 넣지 말고 일정 기간에 나누어 넣으십시오. 항상 얘기하지만 인덱스 펀드는 종목을 잘못 선택할 위험을 줄여주는 거죠. 종목을 선택할 능력이 없으면은 인덱스 펀드를 하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돈을 한꺼번에 넣지 말고 일정 기간에 나눠서 넣으라고 하죠.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시점을 잘못 선택할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시점이 하필 엄청난 버블일 때 그때 내 전 재산을 다 몰빵해버리면은 엄청나게 위험하겠죠.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매달 적립식으로 일정 기간에 나누어서 넣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점에 샀더라도 다음 달에 매수하면 또 평단가가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저점에 매수를 할 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덱스 펀드를 분할 매수하는 것은 종목을 잘못 선택할 위험, 시점을 잘못 선택할 위험, 가장 큰 두 가지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아주 유리하다는 거죠.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2008년에 나온 질문인데요. 30세인 전업 투자자가 18개월분 생활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100만 달러를 투자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전업 투자자들은 매달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현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버핏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 저비용 인덱스에 투자하세요. 뱅가드 펀드가 비용도 낮고 믿을만합니다. 당신이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면 스스로 아마추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대형 강세장에 매수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인덱스 펀드의 수익력이 채권보다 높을 것입니다. 나라면 인덱스 펀드에 묻어두고 일터로 돌아가겠습니다. 전업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한테도 너무 자만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인덱스 펀드에 묻어두고 일을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당신에게 인덱스 펀드를 넣으라고 조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조언은 돈벌이가 안 되니까요. 역시 이것도 앞서 말했던 월가에 대한 비판이랑도 연결된 부분이죠. 인덱스 펀드를 전문가들이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돈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뱅가드 펀드 보면은 보수율이 아주 낮죠. 그런 걸 많이 팔아봤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좋다는 사실을 얘기를 안 한다는 게 바로 버핏의 말입니다. 이사회에 대한 내용도 자주 나오는데요. 요즘에 한국에서도 금투세 폐지 이후에 상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가 좀 되고 있죠. 반대하는 쪽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상법 개정의 핵심이 독립적인 이사회죠.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모든 주주에 대한 책임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상법 개정의 핵심이죠. 대주주가 아니라 모든 주주한테 이익이 되는 행동을 이사회가 해야 된다라고 바꿔야 된다는 거죠. 미국은 이사회가 이 주주들을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진국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핏과 멍건은 이사회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사회 구성에는 다양성이 중요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양성이라면 뭐 그런 거죠. 이사회에 여성이 포함되어야 된다, 흑인이 포함되어야 된다, 뭐 그런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멍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를 선임해 해마다 10만에서 2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는 모두 부유하고 버크셔 주식을 보유 중이며 회사로부터 임원 배상 책임 보험 혜택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널리 확산되어 다른 회사가 앞질러 가는 모습을 보고 싶군요. 돈을 받는 이사직이라면은 이 사람이 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버크셔의 회사는 돈을 받지 않고 대부분 버크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거라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바로 버크셔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버핏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 중에는 이사 보수가 수입의 대부분인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은 다른 이사회에 추천받고 싶어 하므로 CEO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회 구성은 진짜 주인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처럼 자기 돈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반면 다른 이사회는 이사에게 주식과 스톡옵션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버크셔의 이사회들은 전부 다 개인 주주들과 똑같은 입장인데 안에서 다른 회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회사에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사의 보수는 CEO가 책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CEO가 자기 연봉을 올린다거나 좋지 않은 인수합병을 하려고 할 때 이사회가 반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 인수합병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죠.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사회가 반대를 못한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익에 반하는 그런 의사결정인데 이것을 반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사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버핏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돈이 필요한 이사가 기업 인수나 CEO 보상에 반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사는 주인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레이트 데인이나 도베르만 대신 치와와를 원했던 것입니다. 보상위원회 친구들을 모욕하려는 뜻은 없었습니다. 이 사회는 도베르만 그런 개들처럼 무서워야 되는 대상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 것에 비유를 한 겁니다. 원래 이 사회는 도베르만 같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치와와를 가져다가 데려놨다는 거죠. 치와와가 무서워서 인수를 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회를 치와와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사회를 모욕하려는 뜻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는 또 한술 더 뜹니다. 자네는 개를 모욕했다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회를 치와와에 비유한 거를 여기서 모욕을 당한 대상은 이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치와와라는 거죠. 치와와보다 못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유머들, 이런 버핏이나 뭔가의 특유의 유머가 이 책을 읽을 때 또 재밌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능력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만든 영상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서 그냥 넘어갈까도 했는데 이 능력 범위에 대한 내용을 빼고서는 이 버핏과 멍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987년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성공에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멍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겸손입니다. 워런과 내가 성공한 것은 우리 능력을 낮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IQ는 130인데 128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A와
실제는 190인데 24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B가 있다면 나는 A와 동업하겠습니다. B와 동업하면 심각한 공경에 빠지니까요. 능력범에 대한 내용이죠. 실제 능력보다 내 능력이 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죠. 더 좋다는 거죠. 사업하기는. 왜냐하면 위험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A는 130, B는 실제로는 190인데도 불구하고 B는 실제보다 자기 능력 범위를 더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B가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6년에는 능력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버핏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찰리는 우리 서류함이 세 종류로 미결 서류, 기결 서류, 그리고 너무 어려움이라고 쓴 서류함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을 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올림픽에서 투포함까지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인텔이 탄생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투자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당시 5년 후 인텔의 모습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찰리나 버핏은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자신들이 잘 모르는 기업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움이라는 서류함에 넣어버리고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능력 범위 밖의 일이기 때문이죠. 또 먼거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강점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강점을 알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셈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알고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것만 한다는 거겠죠. 2014년에는 이런 질문도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능력 범위를 늘릴 수 있나요? 버핏은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좋은 방법 하나는 자신의 재능과 결점을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소매업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백화점에 투자하고 나서 내 생각이 틀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초창기 직물회사 투자도 내 능력 범위 밖에 있었습니다. 결국 어리석은 결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직접 투자를 해보면은 그게 내 능력 밖이었는지 내 능력 범위 아니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경험을 해봐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먼거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가 160도 되지 않는 사람은 프로농구 선수가 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체중이 150을 넘어간다면 발레는 포기해야 합니다. 카드패를 보고 승산을 따질 줄 모른다면 포커를 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얼간이라면 때로 덤벼도 우리가 손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이 아닌 분야에서 경쟁하지 말라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버핏과 먼거는 능력 범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분야 내에서만 투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 약사라면은 제약회사 주식을 더 잘할 수 있겠죠. 내가 만약 카센터를 운영한다면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회사들을 잘할 수 있겠죠.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투포함까지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버핏은 또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미래를 여전히 낙관하나요? 라는 질문에 먼거는 미국의 문명 발전이 한계에 도달했거나 근접했다고 믿는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버핏은 자신은 좀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생각은 다릅니다. 20, 30년 뒤에 누가 옳은지 밝혀지겠지요. 다른 나라가 미국을 모방해도 미국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나는 다른 나라가 미국을 먹이 삼아 성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치고 올라와도 미국도 같이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 최강국 지위를 여전히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게 버핏의 생각이죠. 먼거는 조금 생각이 다른 듯합니다. 먼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50년에서 100년 뒤 미국이 몇몇 아시아 국가에 크게 뒤처지는 3등 국가가 되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기를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하는 지역은 아시아가 될 것이라는데 걸겠습니다. 버핏에 비해서 먼거는 이 중국을 꽤나 좋아하는 것 같죠. 중국에 투자를 하는 것도 먼거가 추천해서 중국에 투자를 하게 됐고요. 버핏과는 조금 다른 의견이죠.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부채가 심각한데 미래가 낙관적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미국의 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채는 더 늘어나기만 했죠. 버핏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193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 다우지수가 381에서 42로 폭락했고 은행 4,000개가 파산했고 실업률이 25%에 이르렀고 황진과 메뚜기 떼가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1930년 이후 미국의 생활 수준은 6배나 상승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은 훌륭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을 치렀고 경기 침체를 15회나 경험했습니다. 미국이 계속 번영할 수 없는 이유는 앞으로 항상 줄줄이 열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해서 과거 경기 침체를 극복해 주었듯이 미래에도 경기 침체를 극복해 줄 것입니다. 미국의 전성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기론자들, 세상이 망할 것이다,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세상이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인플레이션이 해결되면 디플레이션 때문에 세상이 망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성장할 때는 일본 때문에 미국이 망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또 중국 때문에 미국이 망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런 것들은 항상 나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잘 극복을 해냈다는 게 바로 버핏의 말이죠. 버핏의 말에 따르면 미국의 전성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거죠.
버핏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그런 얘기도 했었죠.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리지 마라. 미국이 망할 거라는데 베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자주 나온 질문들은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성공하는 방법이라든지 학습하는 방법, 상속세에 대해서도 종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버핏과 멍건은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성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밑에서 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학습하는 방법으로는 이 독서를 제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버핏은 투자에 있어서 자신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두 가지를 추천하는데요. 한 가지는 유명한 책이죠.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그리고 두 번째가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 두 책인데요. 자신의 85%는 현명한 투자자로 이루어져 있고 15%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라는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현명한 투자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현명한 투자자의 교훈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식을 기업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시장을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하인으로 보아야 된다는 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안전마진을 확보해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빨리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핏은 이 책을 11살 때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배운 이 세 가지가 아직도 투자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깨우치는 게 좋다. 현명한 투자자를 요약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안 읽어보셨다면 한 번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버핏은 일과의 대부분을 책을 읽는데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닥치는 대로 읽는다고 하죠.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보고서도 보고 그러면서 거의 닥치는 대로 많은 것을 읽는다고 하죠. 멍거도 역시 독서를 많이 하는데요. 멍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다 배우는 방법이 다 다른데 자신은 이 책으로 배우는 게 가장 쉬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한 실수에 대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독서가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 좋은 책을 읽어 나가야겠죠. 추가적으로 상속세에 대한 얘기도 버핏이 한 번씩 하는데요. 이 버핏은 자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운이 좋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 중에서도 백인 남성으로 태어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 50명이 태어나면 50분의 1이죠. 한 명만 미국에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출생률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워렌 버핏이 방글라데시에 태어났다면 자산 배분을 잘한다는 게 아무런 장점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버핏은 상속세율이 높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를 잘 만났다는 이유로 100년 후에도 부유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것은 운이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운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멍거도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멍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행운아에게는 사회 환원의 의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태어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성공한 이후에 운이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환원을, 기부 같은 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버핏은 자기가 죽으면은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99%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멍거는 죽기 전에 계속 조금씩 기부를 한 걸로 유명하죠. 이런 내용도 있지만 사업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버크셔의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력 사업이 보험업이죠. 그리고 뭐 철도 사업도 있고 금융업이라든지 뭐 시즈캔디,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회사들에 대한 질문이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오늘 영상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은 지금 환경에 맞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 책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질문들을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상황과 대입해서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02년에는 닷컴 버블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2007년, 2008년, 2009년 이때는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 발생 중일 때, 그리고 발생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질문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책을 보면은 더 재밌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워렌 버핏 라이브에 대한 책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 라이브 이 책 말고 워렌 버핏 바이블, 그리고 찰리 멍거 바이블도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들어있기 때문에 투자자라면은 한 번쯤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